이것이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 측정입니다. 자, 화재 피해 조사에서 중성화 깊이를 측정해서 얼마만큼 온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데서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참 기출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 수업하는 이제 학생들은 이걸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공부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수험생들이 쓴 답인데 볼게요. 자, 콘크리트 중성화 메커니즘, 진행 속도, 중성의 구조물 손상, 중성화 시험 및 상태 평가에서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개요는 이렇습니다. 콘크리트는 내화 구조와 방화구역의 주요 재료로서 화재, 화염과 열로부터 인명한 재산을 보호하고 진압 후에도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가 되어가는 경향으로 인해서 화재 하중이 증가하고 화재 가혹도가 심화되어 화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성화로 인한 자료 부족, 연구 미흡, 복규 미분에서 대책이 미흡하다. 따라서 화염과 열에 의해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 변화 연구, 성능 위주 내화 설계의 활성화, 중성화 진행 속도, 중성화로 인한 구조물 손상 평가, 중성화 폐구 방호 등의 자료 측면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화재에 의해서 폭렬도 일어나고 중성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화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이제 진행 속도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법제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자, 중성화입니다. 자, 화재에 의한 중성화는 pH 농도에 의해서 중성화됩니다. 그래서 자, 초기의 콘크리트는 pH가 12가 13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지고 7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중성화 메커니즘은 제가 이 중성화 메커니즘 이런 게 시험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시험 방법이 나왔네요. 자, 중성화 메커니즘은 자, 콘크리트가 자, 화재 발생해서 이제 중성화된다. 중성화는 열이 한 500도 올라가면 CaO2가 이게 연기성인데 CaO하고 H2O가 됩니다. 열을 받으면 이게 물이 빠진다는 얘기죠. CaOH에서 물이 빠지고 CaO가 중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aO2에서 중되는데 CaOH2가 또 CO2 이 CO2는 연소 생성물이죠. CO2가 만나게 되면 CaCO3가 되고 물이 또 나옵니다. 수증기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CaCO3가 CaO가 되고 또 CO2가 또 생깁니다. CaCO3가 CaO 만나가 되고 CO2가 또 생깁니다. 그럼 이 CO2가 다시 또 여기 되는 거죠. 연쇄적으로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철이 CO2를 만나면 부식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중성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이 CO2에 의해서 CaOH2가 이렇게 계속 CaO가 된다 이 말이에요. 스케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스케처럼 스케 가루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진의 속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보시고 여기 있습니다. 자, 중성화 시험 및 상태 평가. 시험은 검사 시약 페노폴탈레인 1% 용액은 알칼리의 반응에서 붉은색으로 변함. 방법은 쭉 코아법. 코아, 시험지를 채취해서 시약 분사로 색상 변화를 깊이 측정. 그러니까 드랩릴, 해머 드릴링으로 토출, 이제 콘크리트 분말에 시약 분사로 색상 변화에서 따른 드릴링을 해서 깊이를 측정한다. 깊이를 측정해서 자, 상태를 평가합니다. A, 표면에서 0.5cm 이하는 뭐 괜찮고 B, 피복 두께의 3분의 1 이하 되면 도장된 게 보호가 필요하고 C, 피복 두께가 2분의 1이 되면 되고 E는 3cm 이하 E는 철근 위치 이상까지 가면 철근 부식, 검토 및 보수가 필요된다. 그래서 중성화 시험을 해서 이 단계 되면 반드시 이제 뭐 보강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중성화 깊이 시험법의 원리, 시험 방법 한번 살펴보십니다. 주의사항은 자, 그래서 방지사항도 있고
방지사항은 이렇게 자동차 화장실 해가지고 CO2가 화재가 안 커지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상기와 같이 화재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는 콘크리트 자체의 압축 강도 저하뿐만 아니라 강제의 부식 및 열악에 따른 붕괴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중성화 역량 인자에 따른 방지 대책 마련으로 사전 예방과 화재 발생 후 중성화 진행 시험으로 안전성 평가에 따른 보수 보강과 노후 건축물의 시간에 따른 중성화 시험도 실시하여 화재 노출 시 위험의 배가 대한 예방적 보수 보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셨고, 자, 중성화 시험은 이렇습니다. 자, 측정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pH 값이 감소합니다. 페놀포탈레인은 1% 용액은 9.5입니다. 9.5인데 뿌리면 적색이 되면 중성화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백색이 되면 중성화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은 펜드포탈렌 1% 용액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부위를 드릴로 천공하거나 뭐 부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 중성화 진행이 안 된 것이고 흰색이 중성화 진행된 겁니다. 이게 좀 정확하겠네요. 이게 철근이 있고 요걸 해가지고 이게 그 페네포탈렌을 뿌리면 이 부분 있죠. 흰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은 중성화 진행된 거고 빨간 거는 중성화 진행 안 된 겁니다. 철근 부식 여기까지 되면 자 중성화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철근이 부식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괜찮고. 그래서 이걸 드릴리 하든지 이게 뭐 코알 뽑아가지고 그거 다 실험을 한다. 이런 간단한 실험이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중성화식보다는 원리, 시험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쭉 했네요. 주의사항은 재치있는 구조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선정해야 된다. 페노보탈렌의 분무 시기는 표면 청소 직후 또는 물 청소를 하였을 경우 표면이 완전히 건조했을 때입니다. 물이 있으면 잘 안 되겠죠. 콘크리트의 균열과 흠집 현상 등 결함이 있어서 중성화 깊이 측정값이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 단순한 평균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중성화 사항을 자세하게 비술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써주는 게 괜찮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소화수, 가압, 송수장 지향에는 원심 펌프의 일반적인 성능 곡선도를 유량 양정, 유량 효율, 유량 동력으로 구분해서 그래프를 작성하고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서 체질 운전점, 정책 운전점, 150% 운전점, 그다음에 유량, 펌프 효율, 특징이 되어 있네요. 유량, 소요 특성의 특성, 그다음에 최소유량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려야 될 게 이걸 그려야 되겠죠. 원심 펌프에 대한 성능 곡선 Y축은 양정, 동력, 효율이고 오른쪽은 유량입니다. 그래서 펌프의 성능 곡선 이렇게 되고 펌프의 효율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펌프의 동력도 이렇게 됩니다. 동력도 쭉 가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 운전점, 150% 운전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체질 운전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질 운전점, 정지역 운전점, 150% 유량에 대해서 운전점을 한번 설명해봐라. 요거는 제가 첨부 자료를 한번 자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자, 유량하고 펌프 효율 곡선의 특성, 이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어떤 기출 문제냐면, 자, 비속도가 펌프 효율과 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시험 넣은 적이 있죠. 그걸 한번 문제를 좀 이게 바꿔서 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모범 답안 쓴 거. 자, 펌프의 비속도는 펌프의 회전차 상사성 또는 펌프의 특성, 형식 결정에 이용되는 값으로 펌프의 특성은 토출 특성과 허비 특성으로 구분된다. 국내 소화 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작은 거 원심 펌프를 사용하는데 설계 시 이제 소화 성능에 대해서 한다. 너무 비속도로 갔네요. 그래서 자 비속도에 관한 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NS는 회전수의 양정분의 유량입니다. 그래서 비속도의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비속도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비속도가 뭐 고정이 돼 있고 회전수도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동일 유량, 예를 들어서 2400, 동일 유량의 비속도가 높으면 압력이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비속도의 식 의미되시죠? 자, 유량이 동일한 경우에 비속도가 크면 클수록 낮아진다. 이 압력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짜고 이렇습니다. 동일한 유량의 압력이 비속도가 클수록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배관 제한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속도가 작은 거, 비속도가 큰 겁니다. 그러면 소방에서는 어떻게 유리하죠? 비속도가 작은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100% 운전 시 150%가 돼도 여기서 150% 운전이 돼도 여기서 전압이 많이 안 떨어지겠죠. 맞죠? 근데 비속도가 큰 거는 여기서 150도로 운전하게 되면 이만큼 훨씬 많이 드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속도가 작은 게 유리하다. 그런 부분을 조금 내포하겠습니다. 자, 내포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비속도를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비속도를 설명드렸고 이제 요겁니다. 문제는 요겁니다. 유량과 펌프 효율의 특성, 유량과 펌프 소요의 특성. 그거나 살펴볼게요. 자, 요겁니다. 자, 비속도가 펌프 효율과 동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속도가 전량정 해가지고 자, 비속도가 작을수록 성능 곡선이 완면하다. 왜 완면한지 아까 설명드렸죠? 왜? 비속도가 작을수록 이렇게 완만합니다. 비속도가 클수록 크고 왜냐하면 동일 유량의 비속도가 클수록 압력 강화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요걸 그려주면 되고 효율은 비속도가 큰 펌프일수록 효율이 크게 감소한다. 요걸 넣어주시면 되고 비속도가 비속도가 큰 펌프는 동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비속도가 크면 클수록 동력은 감소하네요. 그렇게 좀 넣어주시는 게 답입니다. 답이고 체제로 문점 요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제. 자, 소방기술사 앞에서 나온 수계소화설비 수리 계산 절차서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리적으로 가장 먼 부분, 자, 급수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될 때 전체 소화설비 가장 큰 압력 강화를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층에서 최고 꼭대기층의 최고 부분을 수리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라고 그러고 수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분은 급수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될 때 전체 소화설비 중 가장 작은 압력 강화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최소 수량이 뭐냐면 최소 유량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수리 계산을 통해 산출되는 가장 높은 압력을 필요할 경우에 공급해야 하는 유량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 그걸 밑에 표로 버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최소유량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수리 계산을 통해서 가장 높은 압력.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서 보시면 자, 유량 100%의 양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 유량은 가장 먼 위치에 가장 높은 압력이면 예를 들어서 헤드가 30개 기준에 한 개만 더 있을 때 배관 제한곡선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한 개 더 있을 때 유량이 최고 작을 때 맞죠? 이때 지점을 요거라 그러는 거예요. 최소 유량 지점. 최대 유량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통해서 가장 낮은 압력으로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유량이다 해서 가장 낮은 층, 수리학적으로 가장 낮은 층. 예를 들어서 이게 1층이면 1층, 여기는 여기서 3층이면 30층, 1층. 왜냐하면 이게 실양정 낙타수니까요. 여기서 쭉 가보면 여기네요. 우리 120% 운전이네요. 이 지점을 요거라 그러는 거예요. 최대 유량. 헤드가 최고 수리학적으로 최고 가까운 지점에서 헤드가
서력이 터졌을 때 유량이 최고 많다. 우리 소방에서는 150% 문제이라 그러죠. 최소 유량은 여기다. 맞죠?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게 요겁니다. 요거 최소 유량. 아시겠죠? 자, 수리 계산할 때 최소 유량, 최대 유량 수리 계산할 때 넣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걸 표시해 주고 유량하고 효율하고 동력 관계는 비속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소 유량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쓰시면 됩니다. 비속도를 다 설명해놨죠. 설명해놨고 최소 유량도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우리 이제 부속실에 이제 나올 때 자동 배치 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부속실이 이렇게 있고 출입문 크기는 2.1에 1이고 손잡이는 10cm고 문의 마찰력은 5입니다. 해서 하자는 기준에 작용하는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문을 자동 배치 장치가 작용하는 힘을 얼마나 구하나요? 문제를 약간 좀 돌려놨죠. 그래서 차압에 의한 출입문 저항력은 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요 FP 차압에 의한 출입문 저항력에서 요걸 나누고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에서 W는 1이고 그렇죠? A는 2.1 곱하기 1이고 차압은 55 파스칼이니까 55 넣어주고 2 넣어주고 1 마이너스 0.1 넣어주면 자 차압에 의한 출입문 저항력은 64.17 뉴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배치 장치가 허용하는 2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이렇습니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우리는 최대 110톤 이하죠. 개방에 필요한 힘은 뭐답니까? 자, 자동 배쇄 장치의 배쇄력, 문의 마찰력, 그다음에 차압에 의한 저항력이죠. 그래서 뭘 구합니까? 이걸 구하면 되죠. 이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다음 능이 봅니다. 다음 능이 보면 자, 그걸 구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자동 배쇄 장치의 작용 힘은 자, 여기에다가 110에다 최대가 110이죠. 110에 아까 우리 저항력 구한 거 문의 마찰력 빼면 40.83 뉴턴이 자 폐쇄력이 40.83이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그러면 자동 폐쇄 장치의 폐쇄력이 45인 경우에 부속실의 압력 한계는 얼마인가 보시면 자 요식에서 델타 P는 이렇게 됩니다. 넣으면 자 델타 P는 여기 보면 110 최고 110이죠. 110에 요거는 뭡니까? 40.83이 아니고 45로 넣겠죠. 45로 넣고 원의 마찰력은 5. 그다음에 2 곱하기 W는 1 마이너스 손잡이는 0.1. 그다음에 Y는 1, 면적은 2.1 곱하기 1 하면 51.43입니다. 그래서 차압을 55%로 설정하면 출입문 개발 필요한 힘이 110N을 초과한다.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답인 거죠. 자, 조금 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신 있는 사람만 풀지 사실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자,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는 요거죠. 자, 2022년 2월 7일 날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됐는데 자, 소방시설 등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쓰시오. 해서 종류하고 설치 기준을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22년 2월 7일 날 개정이 됐죠. 자, 특징소방 대상물이 이제 ESS가 발전시설의 원자력, 화력보다 마에 보면 전기 저장 시설 20kW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도스 폴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하는 전기 저장치를 말한다 해서 20kW만 넘어가면 이제 전기 저장장치 ES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설명이고. 그래서 자, 소방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자, 소화기, 스프링클러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터리용 소화장치입니다.
자, 소방청장이 인정하여 시험하는 기준에 적합한 거는 배터리 소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5개형 전기전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5개형 전기전장치가 건축물, 주차장, 공용용도, 특혜 등 가연물, 위험물 등의 3m 이하에 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 배터리용 소화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동 소화장치처럼 컨테이너 안에다가 자동 소화장치를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이제 배터리용 소화장치.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 감지 기능, 공기 협입형, 아날로그 연기 써야 되고, 속보, 그다음에 자, 배출 설치 장소 방어 구역은 약간 건축적인 거죠. 자, 건축적인 부분입니다. 건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례가 있죠. 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 방법, 이 소방청 2022년 41호 전기전자장치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특례 적용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에 하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6조 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뭡니까? 6조 7조. 스프링클러하고 배터리용 소장치를 안 할 수 있다. 면제 조건이죠. 여기까지 설명해 준 게 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소방설비 이렇게 쭉 썼습니다. 쓱 쓰고 소방설비 배터리 면제 조건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성능 위주 설계 절차와 사전 재난 영상평가의 절차를 기술하고 초고지 건축물에 특별히 고려해야 대상, 특별히 어떤 걸 특별히 더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요거는 답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성능 위주 소방시설 등 성능 위주 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이 2022년 10월 달에 이렇게 제정이 됐죠. 소방청에. 여기 보시면 자, 이 문제에 보시면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소방 활동 접근 분야에 소방 자동차를 어떻게 될 것인가, 소방관 진입창, 방지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화설비, 경보, 비난구조설비, 무통설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요약해서 쓰면 답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피난 분야에는 방화구역, 비트 공간, 특별 피난보단, 계단, 네, 피난 안전구역, 비상순간 승강장, 마감 제어, 5개, 지하층, 양방향 화재,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어디 여기 이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 부분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절차를 볼게요. 절차 이제 목차가 곧 답입니다. 그래서 성능 설계 심의 절차입니다. 이제 건축 심의 전 1단계 사전 검토입니다. 2단계는 신고 단계입니다. 자, 사전 검토 준비, 접수, 대상 확인, 그다음에 시도 본부장에 이제 지체 신고하고, 자, 성능 위주 설계 확인하고 평가단 개최, 심의 내용 반려, 그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2단계 신고는 사전 검토 준비, 접수, 대상 자격 확인, 시도 본부장 집체에서 연결하고 7일 이내에 성능 위주 설계 확인하고 심의 개최하고 심의 내용 검토하고 부결, 그다음에 원안 채택, 심의 통보, 허가 이렇게 된다. 이 절차를 한번 써봐라 이런 내용이죠. 제출 서류는 지금 자주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사전 재난 예상성 평가 절차를 대해서시오. 이 절차는 자,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부가 건축물 재난 관리 업무 매뉴얼, 자, 2021년 1월 1일 날 제정됐습니다. 이거 방재청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사전 재난 예상성 검토 협의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검토 협의 절차, 협의 기간과 검토. 자, 관계인이 협의 도서를 준비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청장에 이렇게 허가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협의 대상 확인하고 심의 도서 구성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 협의 요청, 시도 본부장 협의 대상 확인, 시도 협의 구성 내용합니다. 그래서 반려되고 완료되고 이제 수정 보완이 없을 시 1, 2 과정으로 완료된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위험 검토. 자, 관계인이 협의도서를 준비해서 시도본부장이 협의도서 검토 요청합니다. 자, 협의도서 제출, 자료 제출. 그다음에 이런 자료 요청하고 의견 전달합니다. 오케이 되면 또 협의도서 검토하고 의견 작성합니다. 요 일련의 과정이 자, 사전 진행에서 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겁니다. 아까 본 거 그대로 있죠? 요거 1단계 사전 검토, 2단계 요것도 협의 기간 검토, 위헌 검토 이렇게 하고 자, 이 고려 사항은 아까 무엇을 했습니까? 요 목차 특별히 중요한 거니까 특별히 여기 언급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2-6번. 자, 가스 저장 탱크의 물 분무 설비. 자, 이런 거는 사실 알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 그냥 뭐 일회성이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3교시 하겠습니다.